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국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 기조에 대해 살펴본 첫 시간에 이어서 일제가 남한에 남겨둔 제철소인 삼화제철공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재건 노력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삼화제철공사는 5주차 말미에 다루었습니다만 1943년 고레카와 긴조라는 일본인 광산업자가 강원도 삼척에 설립한 고레카와 제철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제철소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전쟁 승리를 위한 극단적 철강 증산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제철소입니다. 설립 당시 계획은 20톤급 용광로 10기를 건설하고 인근 삼화철산의 철광석과 삼척 무연탄을 이용하여 연간 6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여 역시 인근에 있는 묵호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철광석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연료탄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고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계획한 대로의 제철소 규모나 선철 생산 목표가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해방 당시 8기의 20톤급 소형 용광로가 건설되었고 1943년 말 제철소 부분 가동을 시작한 후 폐점까지 생산된 선철은 고작 6,000톤에 불과했습니다. 미 군정기에 일본인들이 떠난 상황에서 고레카와 제철은 1945년 12월 미 군정법령 33호에 의거하여 귀속재산으로 접수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합국과 일본 간의 전쟁 배상 등의 문제와 함께 미소냉전의 시작, 한반도의 좌우 대립과 분단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겹치면서 일본인이 떠난 자본기술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사실상 가동이 정지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제철소의 설비는 급격히 노후화되었고 한국 정부 수립 후 재가동을 위한 보수에도 그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1949년 바로 삼화제철공사의 재건에 나섰습니다. 1억 1,400만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자하여 1949년 10월부터 8기의 용광로 중 4기의 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8기의 용광로 중 절반만을 재건하기로 한 것은 장기간 휴업 상황에서의 시설 노후화와 함께 필요 자금의 조달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설비를 보수하여 신속히 가동시킨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목표는 일제 시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연탄을 기본 연료로 한 소형 용광로 재가동을 통하여 연간 1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일제 시기 고레카와 제철 당시의 목표인 6만 톤에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원료의 공급도 대체로 동일합니다. 철광석의 경우 일제 시기에 이용했던 삼척의 삼화철산 외에 양양철산의 철광석을 이용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계획은 곧 일어난 한국전쟁의 발발로 말미암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화제철공사는 전쟁으로 시설의 약 30%가 파괴되었는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1952년부터 다시 거액의 국고부조금을 투자하여 소형 용광로 8기 중 3기와 부대시설 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 중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용광로 보수에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도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인 1954년 6월 마침내 3기의 용광로의 보수가 완료되어 제철소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장기간 가동되지 못한
용광로인 점과 무연탄 사용 등의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험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초까지 2개월간 생산한 선철은 고작 600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는 다시 가동 정지에 들어갑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화제철에 1955년 국고보조금 1,760만 원, 1956년 1,900만 원, 1957년 2,900만 원 등 거액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1956년에는 상공부가 삼화제철 5개년 종합시설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 가동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재건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없는 재정을 투자하면서까지 삼화제철공사 재건에 사력을 다했으나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형 용광로가 가지는 일제 시기부터의 기술적 문제, 특히 연료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연탄을 가공한 코크스가 아닌 국내산 무연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연탄을 이용하여도 선철이 생산되지만 제철소의 가동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선철을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58년 삼화제철공사는 다시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해에 생산된 선철은 2,660톤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1952년부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써가며 전력을 기울인 것을 생각하면 6년이 지난 시점에 3,000톤이 안 되는 생산량은 너무도 참담한 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화제철공사가 그나마 생산한 선철도 생산 원가가 높다 보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재건에 실패한 삼화제철공사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는 부실 국영기업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교부가 아니면 도저히 경영의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 정부 재정에 압박을 주는 부실 공기업의 민간 매각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미 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중화공업 대형 기속기업체들을 한국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영체제 하에서 국가주도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7년 말 삼화제철공사의 민영화를 공식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삼화제철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중화공업 계열 대형 기속기업체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영의 원칙에서 사유사용의 원칙으로 바꾼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조선소였던 대한조선공사와 같이 매수 희망자가 없어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있지만 삼화제철공사의 경우 1958년 민간에 매각되어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된 삼화제철은 이후에도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69년 박정희 정권 부실기업 처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상업은행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업 중단과 함께 방치되었던 삼화제철은 1973년 10월 전기로 철강업체 동국제강 주식회사가 인수하였습니다. 동국제강은 삼화제철을 산화 생석회 가공공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1943년 일제의 전시철강 증산에 국책사업으로 설립되었던 삼화제철은 30년 만에 제철소로서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대동건설 주식회사라는 건설업체가 삼화제철을 인수해서 공장 설비를 해체하고 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체된 제철 설비는 동해시의 고철상 태진상회에 매각되었는데 1993년 포스코가 삼화제철의 소형 용광로 가운데 제8호기를
태진상해로부터 매입 보수해서 2003년 4월 포스코 역사관 개관과 함께 야외 앞마당에 전시하였습니다. 현재도 전시되어 있으며 포스코 역사관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일제시기 한반도에 이식된 철강산업의 역사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삼화제철공사와 함께 재건에 노력했던 대한중공업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